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에 외교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외통위 전체 회의입니다. 향후에 우리 외교와 통일 분야에 중요한 정책 현안들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 당시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렇지만 후보자가 제대로 그 해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금 탈루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문제, 위장 전입 문제,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상당한 부분 요구를 했었고 그렇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3당이 모두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8일 날 임명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은 국회 파행에 상당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강경화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기된 신상 문제와 또 자료 제출 미흡했던 문제 그리고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전국 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본인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가운데 또 야3당의 부적격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대통령님의 임명을 받고 취임하게 돼서 저로서도 참 아쉽고 죄송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나온 여러 가지 무리에 대해서 계속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미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외교 안보 현안이 굉장히 엄중한 현실에 있어서 외교부를 총동원하여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미진했지만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창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보다도 이 자료 문제인데요. 보고를 받다 보면 전부 이 잘한 것만 전부 나열해 놓는데 이 다음에 우리 외통에서는 잘못된 거 아쉬운 점 미진한 것들도 꼭 해주세요. 예? 그래야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게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갔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고 또 참 대성공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목표는 이렇게 설정했는데 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홍말이죠. 현안 보고 와중에 참 아쉬웠다 이게 안 됐다 이런 것들 의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가 해야 우리가 실상을 좀 알죠. 잘한 것만 잔뜩 나열해놓으면 저희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다음에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전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 국회 오면 전부 다 정부에서는 잘한 것만 잔뜩 자화자찬 해서 늘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 듣다 보니까 시험 발사, 발사, 그러면서 또 도발, 이런 식 용어가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어를 각각 달리 쓰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도발이된 용어도 썼다가 어떤 시험 발사 용어도 썼다가 예, 강창일 의원님. 예, 그거는 일단 본안 질의 때 진행해 주시죠. 아니 본안 질의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저희 두 부처에서 좀 해서 통일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외교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하고 G20에서 주요 국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정부는 해당 시기에 북핵 문제를 국제화시킴에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를 만든 것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또 관여 이런 폭을 스스로 좁혔던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베를린 구상과 정상회담들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대북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것들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했던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과감한 접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런 그 평가도 존재합니다.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아쉬움이 토로되는 것들은 저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왕에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기로 했다면 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지 않고 또 국제사회에서 오래됐던 제재 공조 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으로부터 성급히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정부가 신중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모호성이 장기화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미사일 문제와 교류협력 문제를 연동시키는 기조도 있고 또 이것을 분리시키는 기조도 있고 예컨대 인도 교류 문제는 조건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리시키는 기조도 있고 그런데 이 점차로 이런 모호한 부분들은 좀 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는 선제제, 후대화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본격적인 노력을 할 때 이거 처음에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표명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이 새로운 정부가 기존 정부의 그 틀 이런 것들에서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러려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점차로 그 기조가 좀 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G20 회의 과정에서 표방했던 그 내용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측면에서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제재 공조 이런 것을 당분간 강화한다, 계속 지속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또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그것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외교부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G20 계기의 여러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G20 리트리트에서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견인한다 하는 게 기본 방침이고 따라서 압박과 제재도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더욱더 강화시켜야겠지만 역시 압박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러한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도 담겼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데 대해서 여러 정상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직후에 열린 G20인 만큼
그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이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평화적인 해결, 즉 협상의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대통령의 제가 더 분명하게 네. 쟁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요. 제재, 압박 이것을 강화하는 것과 교류 협력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것과 이게 동시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까? 아니면 제재와 압박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쪽에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까? 그 대화가 본격적인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그 여건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상황에 있어서 일단 이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도발, 동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결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라든가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결국 비핵화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핵 포기 선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대화도 재개하고 교류 협력도 있을 수 있다. 이랬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보다는 핵 동결 뭐 이런 수준에서 조금 더 진전된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수준에서 있으면 저는 유연한 박근혜 정부 그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북핵 미사일의 해결을 위해서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재개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재개하는 길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별개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풀고 교류 협력은 교류 협력대로 즉각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수준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전달할 그 바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남북 관계, 남북 대화 재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는 한국이 주도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서부터의 그건 제가 성과라고 네. 제가 평가를 한 거고요. 네, 그러한 합의 위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 메시지 전달이 되었으면은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데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한미 사이의 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향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핵미사일 선핵 후 대화 후 교류 협력 이런 게 아니고 그 핵은 핵대로 교류 협력은 교류 협력대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의 후난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수단과 채널을 병진해야 하고요. 특히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교류협력 시도는 그 뒤로 놓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류협력 시도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양해, 협조, 지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까지 나가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풀려고 했던 그런 정책 이것에서 우리가 크게 진일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장관께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메시지를 이미 어느 정도 베를린 구상이라든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달리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민간 교류도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촉에서 시작을 해서 보다 의미 있는 대화로 나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그런 원칙을 표방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있어야 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들의 그런 어떤 지원과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게 저희 외교부의 몫임이 분명합니다. 베를린 구상에서도 경제 협력에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경제도 인도적 교류와 마찬가지로 정경분리 접근에 기반한 조건 없는 교류
이런 것들을 교류 협력을 즉각화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그 협력과 지지를 얻을 필요는 있고 그들을 동의와 설득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로까지 확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이런 과정들을 외교부 장관이 더 많이 해주시고 그런 기반 속에서 대통령이 담대한 여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경화 장관님. 오늘 새벽에 귀국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신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G20 회의는 가면은 여러 국가의 그 정상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외교 장관으로서는 매우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청문회 때 우리 그 강 장관님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남북 현안의 외교 현안에 대해서 깊숙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분의 철학과 구상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저런 이제 그 계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공감을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상황이 6.25 이후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대통령과 최근에 계속 같이 계신던 외교 장관으로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은 카나다 트루도 수상하고 그 짧은 양자 회담 계기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조직된 양자 회담이 아니고 회의 중간에 두 분이 조화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준비가 된 그런 양자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회담이지만은 하여튼 그 한반도 상황이 지금 이렇게 엄중하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기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인식하신 부분이라고 따지자면은 각국 정상, 소위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다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느끼신 그 말씀이라서 그게 보니까 이게 한반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총리나 또 푸틴 등등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안 풀리는구나. 그러니 이게 외교적으로 풀 수 없다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네, 제가 대통령님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해석을 여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서 그 상대국 정상들께서 굉장히 저희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번의 정상 양자를 가졌고, 소화를 못한 게 한 6개 또 있습니다. 거의 G20에 오신 모든 정상들께서 우리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가신 그 단계적인 포괄적인 구상을 설명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아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법이 잘 안 보인다.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봤을 때도 해법이 잘 안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꿔서 뭘 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6.25 최대 위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가까이서 보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냐는 걸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여쭤볼 수 없으니까. 네. 예. 대통령께서는 상대 정상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이해를 얻으셨습니다. 아니, 그 점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한국의 발언권을 높인 부분 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거는 야, 이게 잘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그 표현이 아닌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한번 그 점에서 궁금해하면 생각을 외교장관으로서 한번 해봐 주시고,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처음에 상당히 이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소프트 랜딩을 한 거 아닌가 하는 평가가 주르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복잡한 현안은 뒤로 그냥 숨기고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하지 말고 서로 아는 처지에 굳이 얼굴 붉히고 있냐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번에 그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왔다 이런 또 평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는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는 부인했지만은.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사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그러니까 한미 FTA는 재협상하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FTA가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상호 호혜적인 결실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미국이 제기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인 무역 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를 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재협상을 희망을 문제제기를 했지만은 우리 측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방위비 분담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를 해왔습니까? 기준이나? 아닙니다. 미국은 모든 군사 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을 갖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도 같은 그러니까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G20 정상회담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 퀘르브 재단 초청 연설에서 4대 제안을 했죠. 그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 제안, 그리고 평창올림픽 북한 참여 제안, 군사 분계선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제안, 그리고 남북 간 접촉 대화 재개 제안, 네 가지를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이인영 의원 말씀은 좀 더 과감한 걸 하지 않았냐, 제안을 왜 안 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체 네 가지도 실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 제안만 해도 북한 북경에서 식당 종업원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이미 북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실현 가능하겠어요?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4대 제안도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저희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고 또 지금 남북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남북 관계의 어떤 복원의 단초를 풀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내를 갖고 꾸준히 북한에 제의하도록 이산가족 상봉 실현이 되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평창올림픽도
같이 하자 그랬더만 뭐 제가 청문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됐거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서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이런 그 확성기 방송 그 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통일 장관님? 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딱히 정해서 지금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군사분계선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적대 행위들을 갖다가 저희가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인식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가 아니고 국제사회 공조에서 북한을 압박할. 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강창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또 외국 정상들과 우리나라 미래 또 우리나라 국익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결실을 내셨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나 또 그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외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은 하여간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쉬웠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됐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번 뭐 이제 도착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은 뭐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뭐 이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됐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 보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뭐 다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 전에 제가 워싱턴에 잠깐 있었습니다. 무슨 다른 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갔다 와서도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트럼프의 대통령 어깨 위에다 손을 얹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또 실질적으로 그 블레어 하우스인가요? 거기서 3일을 잤는데 그렇게 3일 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요. 근데 별로 일정도 없으면서 왜 하루 더 자느라고 그렇게 구걸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나 CIA나 뭐 이런 데나 좀 다녀오지 왜 이런 데나 한 군데도 다녀오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이게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말로는 우리 한국한테 뭐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핵 문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미국의 문제고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를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 상대로 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낙연 총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토론을 했죠. 근데 우리 정부가 그것이 마치 우리가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북한 문제를 다 우리가 한 것처럼 약간 좀 침소봉대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야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과연 주도권 확보를 하고 왔습니까? 예, 그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하시게 된 것은요. 28일 도착하셔서 바로 그 블레어 하우스를 아니 뭐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정말 그 우리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박수 쳐서 환영할 만한 일들을 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평년작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지금 결과를 저희가 얻고 온 겁니까? 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저희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 기간에 비해서 가장 그 결실을 나타내 주는 거는 공동 성명인데요. 그 공동 성명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것을 봤을 때는 큰 성과라고 그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정상회담 중에서 최고로 성과가 많았던 회담이었습니까? 네, 그 과거의 그 정상의 저는 뭐 외교하고의 비슷하거나 예. 평년작이거나 뭐 별로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오바마하고 거꾸로 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교 정책 중에서 오바마의 외교 정책 중에서 뭐 하바나도 아시다시피 쿠바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한 걸 지금 거꾸로 지금 다시 뒤집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북한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바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오바마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동의하시고 오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심지어는 뭐 그 주변에서 뭐 서지컬 어택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힌트라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의지는 분명히 그 북한에 대해서 맥시멈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분명한 기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peaceful 그 틸러슨 장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peaceful pressure campaign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압력 캠페인이라 그래서 저희가 정상 그 선언에도 담겼듯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비핵화를 끌어낸다. 레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레드라인을 만약에 넘어오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드라인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왔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화적인 그런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서지컬 어택을 비롯한 그런 강력한 대응을 지금 그 고려하고 있다.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네,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속내를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죠. 저희하고 외교라는 게 그 사람들 속내를 알아채는 게 속내죠. 그 사람들 뭐 겉으로 얘기하는 것만 하고 오려면 뭐 외무장관 우리 강 장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나 가서 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네. 거기에 있는 언론들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지금 무슨 선언 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사실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반대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드 문제도 우리가 거기 가서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언급을 안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언급한 게 잘했다, 언급을 안 한 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외교는 사실 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번에 첫 정상 외교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외교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계셨냐 이 말이죠. 네. 우리가 그냥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 이외에 정상 성명이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레벨에서 끊임없는 협상이 진행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걸 다 넣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중에서도 그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협의에도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압박과 제재도 외교적인 수단이다.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간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원하는 메시지를 다 넣었다고 그러시는데요. FTA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FTA 다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어쨌든 FTA에 대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재개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이 FTA 문제를 우리가 거론 안 할 수 없는 것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와 방임비 문제도 지금 저희가 뭐 2배로 썼니 3배로 썼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렇고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현백 장관께서 뭐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우리 이 문제에 관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가 됐건 뭐 여성가족부가 됐건 장관이 됐건 청와대가 됐건 통일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외교적인 말로는 어려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대화 자체가 굉장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미진했지만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창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보다도 이 자료 문제인데요. 보고를 받다 보면 전부 이 잘한 것만 전부 나열해 놓는데, 이 다음에 우리 외통에서는 잘못된 거, 아쉬운 점, 미진한 것들도 꼭 해주세요. 예? 그래야 저희들이 뭐 도울 수 있는 게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갔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고, 또 참 대성공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래도 뭐 아쉬운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목표는 이렇게 설정했는데 되지 않은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홍말이죠. 현안 보고 와중에 참 아쉬웠다, 이게 안 됐다, 이런 것들 의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가 해야 우리가 실상을 좀 알죠. 잘한 것만 잔뜩 나열해 놓으면 저희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다음에 뭐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전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 국회 오면 전부 다 정부에서는 잘한 것만 잔뜩 자화자찬 해서 늘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 듣다 보니까 뭐 시험 발사, 뭐 발사, 그러면서 또 도발, 뭐 이런 식 용어가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어를 각각 달리 쓰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도발이 된 용어도 썼다가 어떤 시험 발사 용어도 썼다가. 예, 강창일 의원님. 예, 그거는 이따 그것도 무슨 본안 질의 때 진행해 주시죠. 아니, 본안 질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저희 두 부처에서 좀 해서 통일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외교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하고 G20에서 되기 대해서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 그 여건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외교부 그 장관은? 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상황에 있어서 일단 이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도발, 동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결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라든가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결국 비핵화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핵 포기 선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대화도 재개하고 교류 협력도 있을 수 있다. 이랬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보다는 핵 동결 뭐 이런 수준에서 조금 더 진전된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수준에서 있으면 저는 유연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북핵 미사일의 해결을 위해서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재개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재개하는 길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별개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풀고 교류 협력은 교류 협력대로 즉각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수준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전달할 그 바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남북 관계, 남북 대화 재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는 한국이 주도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서부터의 그건 제가 성과라고 네. 제가 그 평가를 한 거고요. 네, 그러한 합의 위에 어떤 메시지로 그 전달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 메시지 전달이 되었으면은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데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한미 사이의 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향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핵미사일 선핵 후 대화 후 교류 협력 이런 게 아니고 그 핵은 핵대로 교류 협력은 교류 협력대로 이렇게 그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의 후난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수단과 채널을 병진해야 하고요. 특히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핵미사일 문제 주요 국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정부는 해당 시기에 북핵 문제를 국제화시킴에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를 만든 것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또 관여 이런 폭을 스스로 좁혔던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베를린 구상과 정상회담들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대북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것들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했던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과감한 접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런 그 평가도 존재합니다.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토로되는 것들은 저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왕에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기로 했다면 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지 않고 또 국제사회에서 오래됐던 제재 공조 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으로부터 성급히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정부가 신중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모호성이 장기화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미사일 문제와 교류 협력 문제를 연동시키는 기조도 있고 또 이것을 분리시키는 기조도 있고 예컨대 인도 교류 문제는 조건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리시키는 기조도 있고 그런데 이 점차로 이런 모호한 부분들은 좀 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는 선제제, 후대화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본격적인 노력을 할 때 이거 처음에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표명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이 새로운 정부가 기존 정부의 그 틀 이런 것들에서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러려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점차로 그 기조가 좀 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장관하고 통일부 장관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G20 회의 과정에서 표방했던 그 내용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측면에서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제재 공조 이런 것을 당분간 강화한다, 계속 지속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또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그것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외교부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G20 계기의 여러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G20 리트리트에서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견인한다 하는 게 기본 방침이고, 따라서 압박과 제재도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더욱더 강화시켜야겠지만 역시 압박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러한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도 담겼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데 대해서 여러 정상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직후에 열린 G20인 만큼 그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이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평화적인 해결, 즉 협상의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대통령의 제가 더 분명하게 쟁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요. 제재, 압박 이것을 강화하는 것과 교류 협력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것과 이게 동시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까? 아니면 제재와 압박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쪽에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까? 대화가 본격적인으로 시작. 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에 외교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외통위 전체 회의입니다. 향후에 우리 외교와 통일 분야에 중요한 정책 현안들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 당시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렇지만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금 탈루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문제, 위장 전입 문제,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상당한 부분 요구를 했었고, 그렇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3당이 모두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8일 날 임명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은 국회 파행에 상당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강경화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기된 신상 문제와 또 자료 제출 미흡했던 문제, 그리고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전국 경색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본인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가운데 또 야3당의 부적격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대통령님의 임명을 받고 취임하게 돼서 저로서도 참 아쉽고 죄송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나온 여러 가지 무리에 대해서 계속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미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외교 안보 현안이 굉장히 엄중한 현실에 있어서 외교부를 총동원하여